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IMF 통화정책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하는 데 충분히 제약적인지 알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신용물 국채 수익률은 오름세를 보였고요. 30년물 국채 입찰의 결과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소식 속에 우리 시장 역시도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월요일에 보여줬던 상승폭을 모두 되돌려 놓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2,4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대 시장은 장 초반의 낙폭은 되돌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다음 주에도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부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AI 시대에 발맞춰서 AI 은행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AI 은행원이 뭔가요? 네, 시중은행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성형 AI 적용은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 또 금융 서비스 혁신의 핵심의 축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데이터 학습을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AI 은행원 서비스는 과거 유사 서비스들이 단순한 내용의 정보를 챗봇과 주고받거나 또 자주 묻는 질문을 처리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친구와 대화하듯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 수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별로 준비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KB국민은행은 앞서 키오스크 형태로 선보인 AI 금융비서 꿀비서를 모바일에 탑재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식 출시 전 일반 고객에게도 베타 테스트를 참여를 개방해서 서비스 고도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AI는 지난 8월 생성형 AI 기술과 금융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모물 데모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신한AI를 청산하기로 한 신한금융은 관련 업무를 각 그룹사로 이전해서 서비스 개발과 출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 상담 서비스 AI 뱅커를 출시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중 구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대체로 고객 관련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부 경영과 관련해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고객의 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영 측면에서도 효율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팩스 등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자동 추출해 수기 입력 등 전산화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광학 문자 인식 도입이 대표적인데요. 은행 내부에서도 생성형 AI 도입 시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브랜드가 삼성전자와 애플일 겁니다. 올해 3분기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살펴본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5대 중 4대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알려주시죠. 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감소한 340만 대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제조사별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가 점유율 84%로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G5 혹은 폴드 5가 사전 예약으로만 102만 대를 판매하는 등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애플의 경우 국내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오른 15%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와 달리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고도 점유율이 소폭 오른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밖에 기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5개 수입차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10,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수입차 판매량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성공의 지표로 여겨지는 연 판매량 10,000대 이상, 즉 10,000대 클럽에 올해 6개 업체가 이름을 올릴 전망인데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 렉서스, 볼보 등 5개 업체가 이미 10,000대 클럽을 달성했고 포르쉐도 올해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연 10,000대 클럽의 달성은 유력해 보입니다. 벤츠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9,988대, BMW 62,514대를 팔았는데요. 두 브랜드는 2010년 10,000대 클럽에 처음 가입한 이후로 13년째 10,000대 이상 판매하면서 수입차 업계의 양강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츠와 BMW 외에 다른 수입차 판매량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벤츠와 BMW에 이어서 아우디는 15,258대, 볼보는 13,770대를 팔아서 지난해에 이어서 10,000대 클럽에 안착했는데요. 노제팬 영향에서 벗어난 렉서스도 올해 11,008대를 판매를 하면서 10,000대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또 특히 포르쉐도 올해 10월까지 9,690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38.1% 증가한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무난히 10,000대 클럽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2014년 한국 법인을 설립한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AI은행원부터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판매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2년여 만에 최장기간 상승세 보여왔던 뉴욕 증시, 그 랠리가 간밤 끝이 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다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부진 소식 속 낙폭을 키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수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0.7%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2,40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1.6% 넘게 빠지면서 현재 790포인트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650개가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경기 방어주 성격의 통신 방송 업종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306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0.73% 하락한 2,409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수급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대거 매도세 보이면서 현재 1,346억 원 팔아대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오늘 9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그래도 소폭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28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1,250개가 넘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동반 부진 속에 금융,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792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785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낙폭을 서서히 줄여가다 현재는 1.6% 빠진 789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보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 IT 종합 쪽에서 대거 매수세 보이면서 1,36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각각 697억 원, 510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와 함께 HBM, 3D 낸드 관련주도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HBM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생산량 확대를 위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를 올해보다 50% 늘린 10조 원 가량을 편성했다고 밝혔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올해 엔비디아에 HBM3를 독점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 초 HBM3E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 소식에 오늘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SK홀딩스가 6%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5% 넘게 강세 보이면서 6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STI도 오늘 5.2%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 여행, 화장품 일부 종목과 함께 오늘 카지노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일 기준 공매도 비율이 코스피 2위를 기록하면서 공매도 금지 첫날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튿날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그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롯데관광개발 7%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1,6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텍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영업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3%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16,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1월 제주 직항노선 증편과 함께 12월 연말 효과까지 감안하면 4분기 카지노 성적은 3분기 대비 60% 정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혜택이 강점으로 부각되며 앞으로 카지노 관련주 상승세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빈대 확산 우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살충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빈대 방역 수혜주로 꼽히는 경남제약과 국제약품 등도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데요.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살충제를 판매하는 이들 기업의 매수세가 모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빈대 섹터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빈대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식 집계 결과가 지난 7일까지 서울 내에서 빈대 출몰 건수가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관련주들 고공행진을 하다가 오늘은 좀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할까요? 경농의 경우에도 장중에 21%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대 상승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살충제와 벌레 기피제 판매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주가 동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 이슈가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기타 나라에서 이제 빈대가 굉장히 출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도 뚫렸다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기조가 나타난 지도 벌써 2주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살충제 쪽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먼저 시세가 분출됐고, 오늘까지 이제 장 초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대체로 긴급 또 승인한 그런 품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쪽도 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빈대로 좀 분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런 이 주가의 반영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다거나 굉장히 좀 쉽지 않을 때 빈대 이슈는 어쨌든 계속 밑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고점을 강하게 갱신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빈대가 출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 국민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맞지만 빈대 살충제로 해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갑자기 5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처럼 빈대 살충제로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에 사용을 하던 모기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거 잡는 쪽으로까지 이 긴급 사용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얼마나 이 주가의 상승력과 더불어서 이런 매출이 좀 기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본다면 사실상 이제부터는 좀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반영됐고 이제부터는 조심하는 관점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빈대 출몰과 관련해서 침구류 청소기 업체까지도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은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긴급 사용 승인 받은 살충제 이런 기피제 관련된 부분들이 8개가 승인이 됐는데 사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네.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경농이라든지 인바이오라는 기업이 요번에 승인한 게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네. 이쪽 관련된 살충제를 판매를 하는데, 요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기나 바퀴벌레에 활용이 되는 그런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용 부분에서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충분히 대체해서 이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파급력이 과연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빈대를 때려잡을 이제 준비들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경농이라는 종목도 장 초반에 그 승인 이슈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 21% 정도 네.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1%대로 상승폭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정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다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이 되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용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늘어날 수 있어요라는 이슈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 기업이 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 될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기대감도 생기고 이슈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오픈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경농이라는 기업도 지금 이제 주가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돼서 9,000원대 후반부터 지금 16,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 여력으로 본다면 70%, 80%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빈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이 1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후발로 움직인 종목 중에서 이 정도 움직였으면 좀
좀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상 5일 이평선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세게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조금 쉽지 않은 주가의 추이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싶더라도 5일선이 이탈이 됐을 때는 반드시 네. 어느 정도 포지션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이전 가격으로 빠지게 됩니다. 테마주의 특성인데 테마가 발생하기 전 가격대로 회귀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가가 지금 13,460원이고 그 이전 가격이 9,200원, 300원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방 같은 경우가 30~40%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특히나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언급해 주신 인바이오의 경우도 좀 살펴보니까 뭐 경농보다 이 종목의 롤러코스터 장세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23%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1%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빈대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 뭐 서울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관련주들 좀 오름세가 나타나나 싶더니 다시 또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신규 접근은 그다지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규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증시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또 이제 딱 기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또 기존에 또 다른 살충제를 이제 또 사용을 하는데 그것마저 이겨내는 또 슈퍼 면역 또 빈대가 만약에 생긴다.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새로운 이슈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뭐 다시 재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이슈에서의 새로운 이런 신선함이 나타나는 이슈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오늘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익권이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정을 하시고 적어도 절반 정도 확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수급의 이 종목별로 흐름이 다르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고 네. 고점에서 거래량 통반해서 이제 강력한 음봉 전환이 나오는 종목군들까지 속출할 때는 빠르게 이익 실현을 확정을 지으셔가지고 이 실현 선익으로 만드시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익 실현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온 이후에는 좀 주가가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리스크 관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과 허베이성, 중부 허난섬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돼서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위더스 제약과 젠큐리스 메디아나 등에서는 들썩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전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성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곧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과 또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약을 사재기하는 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이슈도 빈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한 2주 정도 이슈가 됐고요. 일부 이전에도 사실상 이제 의식불명 관련된 사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좀 공포심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안타깝게도 좀 9살 남아가 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기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좀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8월 달 기준과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이코플라즈마와 연관된 환자 수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처럼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퍼질지 안 퍼질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게다가 계절적으로 지금 날씨가 오늘 또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교차가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뭐 폐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절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과 뭐 예방 또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또 이제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일부는 좀 급등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년에서 한 7년마다 다시 또 유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이 되면서 위더스 제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유효 균종이 포함된 치료제를 생산한다는 것이 좀 부각이 됐고요. 또 메디아나는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걸로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장중에 올라섰던 부분보다는 좀 많이 내려선 모습이에요. 둘 다 뭐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요. 네네. 그러면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하는 가운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사실 뭐 이쪽 섹터도 마찬가지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이제 폐렴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 외에 이제 위더스 제약 같은 게 이제 후발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단기간으로는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빈대보다는 더 이제 계절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항상 요 시기 정도가 되면 독감이라든지 뭐 그와 연관된 쪽에서의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주가의 움직임이 간혹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감염자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중국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베이징 쪽에서는 24시간 그 병원을 운행하는 그런 일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또 중국 지역에서 이게 확산 기조가 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면 뉴스화는 계속적으로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대보다는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의 거래대금 좀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증시의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을 때 순식간에 23조, 24조까지 막 불러 좀 커졌지만 뭐 최근에 또 다시 기조가 12조, 13조 수준 뚝 떨어졌거든요. 예탁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이전에 굉장히 좀 연초에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이슈나 뭔가 좀 우리가 몰랐었던 게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면 기존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섹터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한 시장에서 10조는 무난히 넘어줘야 되고 한 12조에서 13조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급등이 많이 나온 그리고 이슈 따라 오른 종목일수록 빠르게 차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면은 수익이 났을 때 조금씩 확정을 지으시는 게 요 섹터 역시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역시도 조금 더 연속성이 있긴 하겠지만 수익이 났을 때 좀 실현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빈대 관련주와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안에서 좀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들고 오긴 했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메가이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때도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전에 코로나 때는 주가가 이제 이게 한 2,000원에서 24,000원까지 거의 20배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만큼 호흡기 쪽에서 이슈가 생기면 특히나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의 탄력도가 좀 강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중국 폐렴과 연관된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조금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코로나19 때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었고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거의 40%까지 엄청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기간이 좀 지나가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좀 꺾이고 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시기보다는 이런 폐렴이라는 이슈에 따른 이런 인식들, 과거에 뭐 이런 우한 폐렴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력이 나왔었던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뭐 주사바늘 꼽는 뭐 세종메디컬이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분명 다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감염이나 질병이 있을 때마다 좀 움직였었던 쪽에서의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공호흡 부분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항상 주가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고유량 호흡기에 대한 과거에 이제 출하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중국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확 더 퍼지게 됐을 때 네. 분명 환자가 많아지게 되고 또 병동이 부족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기조들까지 갔을 때는 아마 대장이 될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빈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폐렴 쪽도 그렇고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보통 이런 테마에선 100에서 한 120%, 많게는 150%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상승이거든요. 첫 번째 상승력이 나오고 한번 한 2, 3주 정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거의 종고점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돌파 매매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대신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의 탄력도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가 라인 부분,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는 조금 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예 가격 라인을 확실하게 정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네. 도달하시면 미련 없이 이제 던지고 나온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해당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지금 당장 이 폐렴이라는 이슈로 이 회사가 돈을 또 엄청나게 막 버는 거는 아니잖아요. 앞서 빈대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매매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고 메가의 CS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신냉전 기로 속에 외교전에 여러 나라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릴레이 외교전이 펼쳐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소식도 있고요. 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등 주요국들이 릴레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중입니다. 여기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방산주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논의들도 있었을까요? 네, 있어 보입니다. 일단 블링컨 장관이 왜 우리나라를 1박 2일로 방한을 했느냐 목적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링컨 장관이 지금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려고 방일을 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바로 옆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사실 이제 그 방문의 목적이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현재 국제 정세 하에서 한미 양국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방산 수출이라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촉발이 된 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한미일 이런 공조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 G7 외교장관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또 블링컨 장관이 지난번에 이스라엘도 방문을 했고 이미 다 그 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순방하면서 세계 각국과 나눈 이야기들을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한테 전달을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군사 인공지능 정치적 선언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마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상황이 되냐면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로봇이 싸우는 시대가 된단 말이죠. 네. 이건 AI는 군사 인공지능인데 이거 플러스해서 로봇이 싸우는 시대가 되는데 사실 로봇이 대체적으로 싸우는 시대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인도적인 일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로봇 그 테스트하다가 네. 그 사고 났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로봇이 인식을 잘못하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전 세계 국가들이 AI나 로봇을 이용해서 전쟁을 만약에 벌이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죠. 뭐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 못할 수도 있죠. 뭐 키나 얼굴 갖고 구분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엔에서는 벌써 로봇이 전쟁을 대행했을 때 벌어지는 인도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를 이미 토론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군사 인공지능이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것이고요. 네.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협력해서 북한에서 러시아에다 무기를 줘서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하마스가 또 갖고 있는 무기 중에 북한에서 뭐 생산된 뭐 로켓포가 발견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다 이야기하면 결국 K방산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어떻게 끝날 것이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도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 각국에서 폴란드처럼 그 위험을 느끼고 있는 나토 국가들, 동맹 국가들한테 어떻게 무기를 공급해 줄 것이냐라까지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방산과 관련된 것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AI를 활용한 이제 방산 관련된 논의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도 협력을 하는 만큼 이것에 대한 정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수 협력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중 양국이 다음 주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를 했습니다.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살펴보면 사실 미중 갈등 심화됐던 요인들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뭐 정찰 풍선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은 반도체 규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가장 먼저 오고 갈까요? 일단 보호무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서로 간에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현재 그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에다가 원재료, 원자재 수출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호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인도태평양의 영내 안정화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대만 해협을 지금 보면 미국 비행기가 공역이죠. 공역상을 날아가고 있는데 뭐 중국 비행기가 와서 위협했다든가 아니면 공해상을 지나가는 그 군함에 또 위험 침범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빨리 끝낼 것이냐 이야기할 텐데 저는 미국은 이걸 요구할 것 같아요. 중국이 너희 G2라며 그러면 너희들이 국제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전쟁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고 전쟁 무기 공급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일단은 그런 선언부터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할 것 같은데 중국은 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너희들이 뒤에서 다 그 제국주의로 앞잡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군사적 충돌이 이제 현재 그 남중국해에서 심상치가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것이고요. 미국은 분명히 인권 문제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의 그 수입을 막냐면 예를 들어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뭐 인권 탄압을 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뭐 양모, 원사 이런 것으로 옷을 만드는 회사 거는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다.
그 원산지 증명서도 돼야 되는 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보호무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양국 다 서로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서로 손해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손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호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낸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국의 속내는 어떤 건가요? 자, 중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죠. 어떤 협상을 하기 전에 우선적인 그 무기를 좀 자기들에게 우위를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도 이런 히토류나 원자재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이 무기화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중에서도 지금 원유, 철광석, 동정광, 탄산, 칼륨, 비료 이런 정보들을 전부 정부 당국에다 신고를 하라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동정광이 뭐냐면 이게 철광석이 이제 여러 가지 원석이 붙어 있어갖고 동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원소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세계 그 경제를 좀 앞서서 볼 때는 구리 시세, 이 동이 네. 구리잖아요. 구리 시세가 선물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세계 경제를 좀 파악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수출업자들한테 이제 수출 정보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갈륨이나 게르마늄, 흑연은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은 이런 거죠. 야,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결국 이런 자원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의 자리에서도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그 블링컨 장관도 오지만 우리나라 그 삼성이나 SK 반도체가 중국 공장에서 쓰는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산 반도체나 아니면 그 제조 장비에 대해서 일단 미국에서 좀 풀어줬잖아요. 그 유지 보수하고 뭐 새롭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양국 간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달러 기축통화는 안 갖고 있지, 금융은 안 갖고 있지만 우리는 자원을 갖고 있어. 그거 한번 붙어볼 거야? 너희들 우리가 수출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점점 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통제를 강화하면 결국 미국에서도 생산을 제대로 못할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 있죠.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수입 다변화를 하자. 뭐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지역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새로운 지역을 또 개발하고 또 중남미 지역도 개발하고 지난번에 제가 원유 시장 말씀드렸을 때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잘 합의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또 다른 시장들을 계속 개척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 그 미국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 중국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정치적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3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웃으면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뭐 식량 이런 것도 전부 무기화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초적인 이제 자원들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세계의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국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이렇게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었던 6월에도 사실 대중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회담 속에서 좀 수혜를 받은 섹터는 어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중 소비주보다는 사실 중국도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서 내수가 좀 어려워서 사실 우리가 단체 관광을 풀어놨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지금 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앞으로 무슨 종목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네. 좋아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결국 반도체 규제 완화는 서로 간에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좀 원자재가 필요한 상황이고 당장에는 그다음에 중국도 반도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이 좀 좋아지겠죠.
수혜를 받는 섹터가 되겠는데 그 뭐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제조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 한번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기후 협력 관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이 전부 다 화재잖아요. 지금 뭐 중국도 갑자기 그 11월 초에까지만 해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갑자기 여름 날씨처럼 했다가 네. 갑자기 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을 다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후 협력에 대해서는 아마 양국이 같이 협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우리 뭐 생각나시죠? ESG 경영 많이 네. 생각나시죠? 그래서 ESG 중에 이제 기후 협력, 자원, 환경과 관련된 섹터들도 좀 관심사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공장이 많잖아요. 네. 중국의 공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화석 연료로 쓰는 공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국도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워낙 기후변화를 본인들도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마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관련 섹터, 이 두 섹터는 아마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 끝나고 나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회자될 sek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와 환경 섹터를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늘 말씀드리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포괄적으로 넓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은 야, 뭘 하나 팍 찍어줘. 뭐 이렇게 많은 전문가님들한테 많이들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이 기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도체? 그럼 반도체는 직접 반도체 제조하는 있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 검사 장비하는 회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회사나 본인이 관심사가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장비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보신다든가 이제 환경과 관련된 것도 환경은 뭐 재생에너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생산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력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본인의 경제적 체력에 맞게 투자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관심 있는 분야를 보셔야죠. 관심 없거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보시면 솔직히 관심도 확 떨어집니다. 이게 네.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사이에서 반도체와 또 환경과 관련된 섹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동안에 투자자분들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까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순방할 예정을 하고 영국 찰스 3세 황태자가 아니죠. 국왕이 되셨죠. 그분이 어디를 가셨죠? 국왕에 의해서 연설도 킹스 스피치라고 하면서 연설도 하시면서 한국 대통령 오는 거에서 우리가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전은 또 한인타운을 가셨어요. 한인타운에 가서 실제 김치 보고 이거 먹으면 매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관심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영국은 아시다시피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EU에서 탈퇴를 했는데 영국 순방의 목적이 뭘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FTA를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영국이 세계 6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완전히 재편성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용산에서도 지금 대통령실 발표를 하면서 신시장 확보, 그다음에 공급망 개선, 그다음에 무탄소 에너지 연다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FTA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또 하는데 영국은 또 뭐죠? 영연방 국가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신시장 확보고요. 그다음에 공급망은 지금 영국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의 차질을 많이 빚게 되면서 결국 이것을 좀 다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탄소 에너지 연대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발전이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태고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서로 영국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또 엑스포 좀 있으면 엑스포 투표를 하는 시기가 되니까 네. 엑스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영국이 이제 많이 기술이 좋은 방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방산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였죠? 퀸 엘리자베스 2호인가요? 그 항공모함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바이오, 우주, 뭐 사이버 안전, 인공지능, 뭐 디지털,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영국하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작년 금년 8월인가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네.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대통령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낙선하신 다음에 영국으로 1년 동안 공부하러 가셨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영국에 가서 우리가 좀 할 일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영국에 가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외교적으로나 네. 이런 경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프랑스도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지금 방문할 예정이 있고요. 에이펙 때문에 미국도 또 갑니다. 그럼 미국 가시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도 회담을 할 것이고 당연히 미국 대통령하고 단독 개별 회담을 뭐 짧게라도 할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을 다 놓고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이 딱 나오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반도체하고 기후 관련, 에너지 관련 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좀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과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탄소 에너지 연대니까 결국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을 다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바로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일정이 안 맞아갖고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뭐 이런 일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는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심스럽게 짚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님들이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는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과 관련된 물류와 네.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아까 기후 환경, 네.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망과 기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빈대 관련된 부분과 또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종목들은 사실 테마적인 흐름에 유의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은 메가이CS입니다. 마이코 플라즈마를 테마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나마 메가이CS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에 반도체와 기후변화 섹터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